안개 낀 새벽, 김옥순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지방 소도시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운전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자 70대 노부인이 한 발짝 조심스레 내렸죠. 하얀 셔츠에 정갈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 우아한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품위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오니 참 많이도 달라졌네. 김옥수는 잠시 시장 입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전국에 500개가 넘는 분식 프랜차이즈를 가진 CEO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이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수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 비서, 잠시만 기다려요. 혼자 걸어보고 싶어서. 민 비서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고 옥수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비좁은 골목길, 그리고 활기찬 상인들의 외침이 그녀를 맞이했죠. 30년 전 이곳에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작은 노점에서 떡볶이를 팔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10원 한 장이 아쉬워 밤늦게까지 장사하던 때, 내 살배기 딸을 포대기에 엎고 떡을 썰던 기억. 그러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옥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옥순은 주변의 모든 것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단 하나 31살이 되었을 딸의 흔적이었죠. 매년 이맘때면 이 지역 시장을 찾아다녔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어쩌면 마지막 모성의 끈을 놓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시장 중앙부에 다다랐을 때 옥순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작은 노점에서 젊은 여성이 떡볶이를 팔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여성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손님, 매운 걸 좋아하세요? 더 매콤하게 해드릴까요? 여성의 목소리가 옥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여성이 몸을 돌리면서 목덜미가 살짝 드러났고 옥수는 그곳에 있는 선명한 화상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전류가 통한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죠. 옥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상 자국은 27회 전, 내 살배기 딸이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쏟았을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딸의 울음소리, 병원에서 밤새 지켰던 그날, 그리고 이틀 후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순간까지. 옥수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놀랄까봐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자신의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옥순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기에 담긴 추억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27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던 시간들, 그 긴 슬픔의 터널이 이제 끝나는 걸까요? 옥수는 그저 바라만 볼 뿐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 비서, 저기 떡볶이 파는 여자 좀 알아봐 주세요.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스위트룸에서 김옥수는 창문 너머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죠. 수십 년간 찾아 헤맸던 딸을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과 이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 화상 자국 그리고 나이까지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27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민 비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옥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 비서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사 결과는 강수진, 31살. 5살 때 행방불명된 아이로 보호소에 맡겨져 이후 고아원에서 성장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여러 음식점에서 일했고 3년 전부터 시장에서 직접 노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어렸을 때 기억은 어떻다고 했나요? 옥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민 비서는 수진이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았던 희미한 기억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옥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 비서는 태블릿을 꺼내 옥순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의 눈빛이 옥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옥순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자신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민 비서, 내일 수진 씨를 만날 약속을 잡아주세요. 하지만 내가 누군지는 말하지 마세요. 다음 날 옥수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가방은 모두 호텔에 두고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선명해지는 딸의 얼굴. 옥순의 마음이 아프도록 떨렸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고 옥순도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옥순은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진의 떡볶이가 맛있어서 사업적으로 관심이 생겼다는 이유를 댔죠. 대화가 계속되면서 옥순은 수진의 인생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사회에 나와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노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까지 수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옥순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족에 대한 기억을 물었을 때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은 거의 없지만 시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떡볶이를 팔았던 것 같다는 희미한 기억과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다는 느낌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옥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따뜻한 손길만은 기억하고 있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딸이 있었어요. 옥순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놀란 듯 자신의 목덜미를 만졌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울면서 약을 바르던 기억,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을 보던 모습, 수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라는 존재의 당혹스러움과 기쁨, 그리고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노부인에 대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목소리의 톤, 손짓의 습관, 눈빛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수진이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목소리가 이랬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옥순과 수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진과의 첫 만남 이후 옥순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죠. 그 안에는 어린 수진의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5살 생일 파티, 함께 떡볶이를 만들던 순간, 그리고 잃어버리기 전날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옥수는 사진 위로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민 비서는 조심스럽게 다음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프라이빗한 장소,
호텔 내 레스토랑에 독립된 룸을 예약했죠. 옥수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속 당일 수지는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도 이 만남이 단순한 사업 논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평소보다 더 정갈한 차림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오늘은 사업 이야기가 아니에요. 옥순이 침묵을 깼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펼쳐 수진에게 보여주었죠. 사진 속에는 어린 수진과 젊은 시절의 옥순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는 분명 자신이었고 그 옆에 여성은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옥순이었으니까요. 옥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27회 전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중 잠시 눈을 뗀 사이 수진이 사라졌던 일, 그 후로 미친 듯이 찾아 헤맸던 나날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사업을 일구며 언젠가 딸을 다시 만날 날을 위해 버텨왔던 시간들까지. 수진은 말없이 사진첩을 넘겨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사진 속에서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고아원에 가기 전의 기억, 어머니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이 인형, 기억나요? 수진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4살짜리 수진은 분홍색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형은 수진이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었습니다. 토토라고 불렀어. 항상 같이 자려고 했었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냄새, 어머니의 따뜻한 품, 그리고 시장의 북적거림까지. 그동안 지워져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잡는 딸의 손. 그 감촉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를 함께 느꼈죠.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이 사실은 전국적인 프랜차이즈의 대표인 김옥순의 딸이라니.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뒤바뀐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함이 번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가 놓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모녀 관계에 대한 기대까지. 바깥은 어두워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고급 세단이 서울 강남의 대형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국민분식본사가 자리한 이 건물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의 중심이었죠. 수진과의 재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옥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남동생의 아들 준호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도 잠시, 이제 회사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 비서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무팀장 정 변호사는 오랫동안 옥순의 신임을 받아온 고문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옥순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고 경영권 승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혈연관계만 확인되면 회장님의 친딸이니 정당한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준호와 그의 아버지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남동생은 오랫동안 자신의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 기대해 왔으니까요. DNA 검사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요. 옥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절차였지만 딸에게 DNA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옥순의 남동생 김태석이 불쑥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30년. 가까이 소식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태석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옥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태석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사기꾼일 수도 있어. 누나가 부자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라고. 옥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을 사기꾼이라 부르는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태석아, 수진이는 내 딸이 맞아. 그 애의 목덜미에 있는 화상 자국, 나만 알고 있는 흔적이야. 태석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를 회사의 후계자로 키워왔는데 갑자기 모든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요구할 거야. 누나도 동의하겠지? 옥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법무팀과 상의한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석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태석이 떠난 후 옥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옥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DNA 검사에 대해서도 회사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어린 수진과 함께 떡볶이를 만들던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단둘이 살았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꿈이었습니다. DNA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옥수는 수진을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울 교외에 위치한 이 한적한 별장은 옥순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곳이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찾는 사색의 장소였죠. 수진은 처음 보는 호화로운 별장에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대리석 기둥과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정원, 그리고 곳곳에 놓인 예술품들은 그녀가 살아온 환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옥수는 수진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이런 곳이 어색했단다.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둘은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수는 수진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떡볶이 노점상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를 세우기까지의 여정,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 그리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까지. 수진은 옥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어머니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저녁 시간
둘은 별장 주방에서 함께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오래전 시장에서 팔던 바로 그 비법 레시피를 알려주었습니다. 떡을 자르고 양념을 섞고 끓이는 과정에서 수진의 몸에 익은 요리 솜씨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재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드는 모습을 보니 내가 예전에 너에게 알려줬던 방식 그대로구나. 옥순의 말에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며 수진은 어릴 적 기억의 조각들을 더 많이 되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떡을 자르는 방식, 양념을 저을 때의 독특한 손놀림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옥수는 자신의 보물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작은 인형, 리본, 그리고 첫 번째 신발까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토토, 이게 정말 내 인형이구나. 수진은 분홍색 토끼 인형을 들어 올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린 시절 늘 품에 안고 다녔던 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의 한쪽 귀가 살짝 찢어져 있었는데 그건 역시 수진의 기억 속에 있는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옥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딸의 존재는 그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DNA 검사 결과와 회사 내부의 갈등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과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서울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태석과 그의 아들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옥순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어린 시절부터 회사의 후계자로 자라왔고 그 자리를 쉽게 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기로 한 날, 옥수는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양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수진이 자신의 딸임을 확신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을 다시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태석과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태석의 눈빛에는 어딘가 자신감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옥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옥순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불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정 변호사가 봉투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김옥순 회장님과 강수진 씨는 99% 확률로 모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옥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딸이 확인된 것입니다. 수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도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태석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없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달리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널 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태석과 준호는 말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 패배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옥수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수진의 존재와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경영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회는 예상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준호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 생각해온 임원들은 당혹스러워했고, 일부는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확고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소유권 문제였고 결정권은 오직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곧 회사에 합류하여 경영을 배우기 시작할 것이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경영권을 이양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옥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딸을 다시 만날 날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모아온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원룸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민분식 본사 앞에는 수십 대의 방송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김옥순 회장이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에 각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본사 건물 로비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옥수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으로 수진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진은 스타일리스트, 이미지 컨설턴트, 비즈니스 교육 등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시장 노점상에서 대기업 후계자로 변신하기 위한 준비였죠. 수진은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냥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옥순의 말에 수진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두 사람이 등장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옥수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함과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난 27회 전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보낸 긴 시간과 그 과정에서 일궈낸 사업의 성공, 그리고 이제 비로소 찾게 된 가족의 소중함까지. 옥순의 이야기에 기자들은 숨죽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오늘 제 친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 회사를 함께 이끌 동반자이자 제가 평생 찾던 사람입니다. 옥수는 수진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수진은 깊은 호흡을 한 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카메라와 사람들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성장과 힘든 사회생활, 그리고 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며 어머니의 손맛을 무의식적으로 이어왔던 일까지.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석과 준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옥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열리며 태석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태석은 무대 앞까지 걸어와 옥순과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이제 분노보다는 체념과 수용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난 몇 일간의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회의장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태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아들 준호와 함께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옥수는 동생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석이 회의장을 떠나려 할 때 옥순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내 동생이야. 하지만 이 회사는 더는 내 것이 아니야. 태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패배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각오가 비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옥순과 수진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찾기 위해 보낸 27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함께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수지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회장이 될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처럼 강인하고 지혜로울 수 있을까? 고아원에서의 경험과 힘든 사회생활에서 배운 교훈들이 오히려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어머니의 사업을 이어받는 것을 넘어 그것을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1년 후 국민 분식의 새로운 로고가 모든 매장에 걸렸습니다. 옥순과 수진이 함께 디자인한 로고였습니다. 두 여성의 실루엣이 떡볶이를 만드는 모습이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회사는 수진의 합류 이후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감각과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으로 브랜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수지는 오늘 특별한 날을 맞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자란 고아원에 새로운 장학관을 건립하는 기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회사를 물려받은 후 첫 번째 큰 프로젝트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녀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자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옥수는 현장에 도착한 수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넓은 마음과 따뜻한 시선을 갖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기공식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지는 연단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어머니를 찾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싶다는 마음까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장학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소외된 아이들과 힘든 상황에 처한 엄마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수진의 말에 옥수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의 성장한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일궈온 사업의 진정한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타인을 생각하는 따뜻함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기공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옥순이 수진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옥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27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도 아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한켠에 자리한 작은 떡볶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예전에 노점을 운영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국민 분식의 특별 매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나 메뉴는 과거의 소박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수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수진이 직접 고아원에서 선발한 청년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수진의 새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옥수는 딸의 이런 결정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넓은 저택에서 수지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일 저녁은 함께 보내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수진의 목덜미에 있는 화상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국 때문에 수진이 많이 고생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다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옥순이 부드럽게 수진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 상처가 나를 찾게 해준 축복이었구나.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축복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함께할 많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은 더 이상 상처와 그리움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새로운 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나 사업이 아니라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